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세부 7번째 시간으로 비주얼 수거와 문장 그리고 시각 사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전 시간에 했던 물체의 탐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 탐색은 적절한 면들의 조합을 찾는 겁니다. 여기서 적절하다는 것은 이제 합쳐서 물체의 모양이 이제 의미 있는 모양이 된다는 뜻인데요. 음성에서의 탐색에를 투비와 나투비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단어가 입력되는 대로 의미 있는 조합들을 찾아서 그거가 마지막까지 이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판정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체의 탐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음성 인식보다는 가짓수가 쉴 수 없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 방법은 같은데 여기서도 입력되는 거가 이 2차원 면들, 즉 워드들이 쭉 입력이 되고 그 입력된 워드들 중에서 의미 있는 조합들을 찾아서 다시 어떤 파트들을 만든 다음에 그 파트들에 다시 의미 있는 조합을 찾으면 바로 그것이 이게 어떤 물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 이게 바로 물체 인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시각사전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시간에 좀 했던 것 중에서 클래스 표기 방법이 잘못된 게 있는데 그거를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곡률의 진행 방향에 꺾인 정도, 곡률은 진행 방향에 꺾인 정도를 나타내는데 그게 한 바퀴 돌고 나면 원래 방향과 같아지기 때문에 다 더하면 360도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전에 이전 강의에서 했던 것 중에서 그 꺾어진 곡률이 아니라 이 사이각으로 표시된 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시 정정을 해보면 여기 보호 103에서 보호 103은 포인트, 아크, 포인트 라인, 즉 포인트, 아크, 포인트 라인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의 그 커브처, 즉 곡률을 전 시간에 45도라고 표기를 했었죠. 이 45도는 이 사이각입니다. 곡률이 아니라. 그래서 곡률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방향이 이쪽에서 가다가 이쪽으로 아크로 갈 때는 이쪽으로 꺾였기 때문에 그 꺾인 각도가 이 초록색으로 표시된 각도 이만큼이 됩니다. 즉 45도가 아니라 135도가 되겠죠. 그 마찬가지로 이쪽에서의 꺾인 각도도 135도가 됩니다. 오각형을 보시면은 이 펜타곤 100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포인트 라인, 포인트 라인, 포인트 라인 하는 게 5개가 연속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그때도 이 사이각이 108도로 표시가 됐었는데 108도가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돌아가는 각도, 즉 곡률, 그거가 72도로 표기를 해야 맞습니다. 하트 모양에서는 여기서 보면은 커베처가 마이너스 100이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포인트, 그 다음에 라인, 아크, 라인, 포인트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이 포인트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돌아가는 이 초록색만큼 돌아가는 것은 왼쪽으로 돌아가고 여기를 뺀 나머지는 전부 오른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데 이전 강의에서 마이너스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00도만큼 돌아가고 다시 돌아간 게 여기서는 160도, 그 다음에 30도, 그 다음에 이 꼭지점에서는 80도 이렇게 돌아가서 마이너스 100도, 160, 30, 80 이거를 다 더하면은 360도가 되겠습니다. 곡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세브4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비주얼 수거와 연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어라는 거는 조금 생소하신 단어일 수가 있는데요. 언어학에서는 콜로케이션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언어에서 수거와 연어는 서로 붙어서 출현하는 빈도수에 의해서 나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거는 거의 한 단어처럼 붙어 다니는 단어들의 집합입니다. 영어에서 보면 off the record라든지 뭐 show up, 출연하다 이런 것들을 수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연어는 수거까지는 아니지만 자주 붙어서 인용되는 단어들, 즉
big mistake, feel guilty 이런 정도를 이제 연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mistake 앞에는 뭐 great나 뭐 어떤 다른 뭐 terrible 뭐 이런 단어보다는 big이라는 게 좀 많이 나온다. big mistake. 그래서 이게 서로가 big이라는 거와 mistake는 서로 붙어 다닌다.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연어라는 거를 쓰고요. 이거는 퍼센트로 나타냅니다. 즉 big이라는 거하고 mistake라는 거는 붙어 다니는 퍼센트가 한 몇 퍼센트, 뭐 30%, 40% 이렇게 된다. 이거를 쭉 이런 식으로 퍼센트로 정리한 거가 연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트로 따질 수 없는 일반적인 단어들의 조합, 뭐 long hair라든지 뭐 run fast 이런 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붙여서 쓰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뭐 붙어 다니는 확률을 따질 수가 없는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적인 단어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시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면과 면이 조합이 될 때 수거와 연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비주얼 수거 같은 경우에 얘는 이러한 조개 껍데기 모양이기도 하고 뭐 이제 쉐렘 뭐 그것도 그런 모양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이렇게 좀 붙어 있죠. 거의 붙어서 하나의 뭐 저거를 많이 시각 같은 거를 물체를 나타내는데 이거는 뭐 태양 같은 형태고요. 이거는 뭐가 떨어졌을 때 퍼지는 모양이고 이거는 이제 그 펜으로 이렇게 스크래치 할 때 그리는 모양이죠. 이건 눈 같은 경우 불하고 물하고 이제 이러한 어떤 그 패턴들이 어떤 물체라기보다는 하나의 그냥 물체 안에 물체를 이루고 있는 어떤 패턴들, 작은 패턴들을 나타내는 어떤 거가 이제 비주얼 수거입니다. 비주얼 연어인 경우에는 수거보다는 조금 이제 그 거의 물체에 가깝고요. 이 어떤 물체가 형상화될 때 그 이러한 면들이 모여서 어떤 하나의 그 단순한 물체의 형태를 표현하는 어떤 그런 게 있을 때, 이런 것들은 이파리 같은 이런 모양들은 좀 많이 붙어 다닌다. 이런 뭐 소라 같은 모양도 많이 붙어 다니고 이렇게 뭐 비 오거나 물결 뭐 보리 같은 이런 모양들이 붙어 다닌다. 이거를 이제 많이 붙어 다니는 경우에 이제 비주얼 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뇌에서는 이전에 다나카라는 사람이 뇌의 V2-4 영역에서 발견한 어떤 이러한 패턴들이 있는데 이러한 패턴들이 뇌에서의 수거와 연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거와 연어들을 이제 합쳐서 비주얼 단문, 즉 이제 파트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단문이라는 거는 문장이지만 문장 중에서도 굉장히 단순한 문장들, 이 단어 한 몇 개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문장들을 단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들의 경우를 살펴보면은 즉 파트죠. 파트의 경우를 살펴보면 단어들의 단순한 도형 단어들만 이루어진 사례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삼각형 몇 개가 조합이 되고 이런 것들을 뭐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사각형이 조합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경우는 이제 눈이 조합이 되고 그 밑에서 이제 뭐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그런 모습 같은데 이런 하나의 문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작은 단어들이 간단한 단어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이런 파트들인데 이 파트들이 단순한 어떤 그러한 도형으로 여기 이제 모딜리아니의 그림이죠. 단순한 도형으로 이루어진 조합이 된 그러한 것들을 단어로 구성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거의 경우에는 눈 같은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거의 그냥 이게 분해가 돼서 보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상생활에서 거의 이렇게 붙어서 하나의 눈처럼 같이 이제 문처럼 붙어 다니죠. 이런 거를 이제 수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그 구성된 단어들을 보면은 여기 옆에 이제 그 흰자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이제 검은 자위, 그 다음에 여기 눈동자, 이러한 단어들로 이루어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이제 수거처럼 붙어 다니는 경우죠. 연어인 경우는 위에서 눈처럼 그렇게 완전히 붙어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니지만, 이러한 그 꽃잎을 보면은 꽃잎의 이게 바깥쪽 부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움푹 약간 들어간 부분하고 이제 이 입술 꽃잎 대에 붙어 있는 가운데 이제 모아지는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좀 완전히 특수하게 붙어 있다라기보다는 좀 일반적으로 이러한 거와 이런 모양은 좀 이게 오목한 부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런 것들은 많이 붙어 있다, 퍼센트 와이즈하게 그런 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모딜리아니가 아니라 몬드리안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비주얼 문장, 즉 이제 일반적인 복잡한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는데, 그거가 이제 물체가 되는 거죠. 물체는 이제 파트하고 파트가 결합된 거 물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같은 파트라도 결합 형태에 따라서 다른 물체가 됩니다. 꼭 화학물 구조하고 비슷하죠. 화학물도 어떤 기들이 있고 그 기들이 결합을 할 때 결합 형태에 따라서 또 다른 화학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하고 이제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장미의 이제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제 장미는 이 어떤 장미꽃은 이런 바로 이전에 잠깐 전에 보여드렸던 이 꽃잎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꽃잎들의 이 바깥 부분, 이 안에 부분들은 거의 다 이제 숨겨서 보여지질 않고 이 바깥 부분들만 보여지게 됩니다. 이 바깥 부분을 이제 이 초클래스가 되겠죠. 이 초클래스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빨간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이 장미 같은 경우에는 이 초콜릿가 위에서 보이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꽃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꽃은 이렇게 표현이 되고, 즉 각각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즉 결합되는 형태가 다르죠. 이거를 낱개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들의 결합 형태를 어떤 클래스나 또는 이제 쪽 클래스들의 컨스텔레이션, 즉 성자 별자리로 표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세부에서는 파트 좌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파트자들이 결국은 어떠한 이 물체의 형태, 즉 파트와 파트들이 결합돼서 이루는 물체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쪽 클래스들은 서로 이제 닮은 꼴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쪽 클래스가 이렇게 이루면 장미가 되지만, 이게 이런 식으로 아래 위에 두 개가 형태가 결합이 되면 이게 입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트 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에 따라서 물체 인식이 달라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트 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파트 좌는 카메라 좌표로 보는 경우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설명할 로컬 좌표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카메라 좌표를 보면은, 카메라 좌표는 우리가 보는 이제 이 눈으로 보는 그런 그림하고 이제 같은 거죠. 그게 2차원이 이제 카메라 좌표상에서 보는 이제 화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별들도 배치 모양에 따라서 이제 북두, 칠성, 오리온, 페가수스 등의 별자리들이 있죠. 이것도 역시 2차원적인 배치도입니다. 물론 별들은 3차원적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2차원적인 배치도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파트들의 모양뿐만이 아니고 이 위치와 방향에 따라서도 물체마다 지닌 고유의 모양을 이제 나타내게 됩니다. 레고블록하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여기 예를 들어놓은 거는 삼각형들입니다. 삼각형들이 이 배치와 결합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물체가 되는가를 몇 개의 예를 들어놨는데요. 이건 이제 바람개비고, 이건 우산이고, 이건 산이고, 이거는 이제
핵 방사선 위험 이런 거를 표시하는 이제 그림인데 전부 다 삼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들의 카메라 좌표를 보면 물론 이제 보는 것도 이제 카메라 좌표지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각각의 삼각형도 자기의 곡률과 그 다음에 컨투어와 카메라 좌표 4C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의 카메라 좌표가 있습니다. 이 삼각형의 카메라 좌표는 이게 대칭이기 때문에 이 밑변에서 이렇게 꼭지점으로 올라가는 이 화살표처럼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화살표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즉 우리가 보는 카메라 좌표상의 단어들의 카메라 역시 좌표죠. 카메라는 축이죠. 카메라 축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한 거고요. 우산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산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표시는 이렇게 됩니다. 즉, 모든 게 다 삼각형이기 때문에 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이 카메라 축들만 쭉 모아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축들만 보면 우리는 대충 이게 어떤 형태의 물체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로컬 좌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2차원 카메라 좌표, 즉 파트 좌로부터 카메라 축들의 조합을 보면은 그 물체의 3차원 구조를 추론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 뇌가 어떤 물체를 어떤 각도로 보면 어떻게 보인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학습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역으로 추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차원 좌표에서 3차원 구조로 옮겨가는 과정은 이제 우리가 보는 과정의 역과정인데 그래픽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3D Max나 마야 같은 데에서의 렌더링에서의 역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3차원 저작 도구인 그거를 이렇게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물체를 글로벌 좌표상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를 찍으면은 우리가 보이는 그런 그림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리고 로컬 좌표, 각각의 물체는 글로벌 좌표상에 로컬 좌표를 도입을 해서 이 3차원 입체를 나타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거를 똑같이 지금 위에서 본 우산인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카메라 좌표상에서는 보이는 물체인데 이거는 우산을 약간 이렇게 앞쪽으로 삐딱하게 기울여서 찍은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구나. 이렇게 약간 앞으로 구부렸을 때는 카메라 축들이 삼각형들의 카메라 축들이 이런 식으로 정가운데로 모이는데 앞쪽이 좀 더 많이 보인다. 이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 이 물체에 대한 로컬 좌표축은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거를 이제 경험상으로 알게 되고 이렇게 로컬 좌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로컬 좌표를 설정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물체가 2차원적인 어떤 그림으로 보기보다는 3차원적으로 보입니다. 즉 어떠한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어떠한 이상한 그림을 보여주면은 그게 3차원적으로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냥 2차원적으로 누가 그냥 이렇게 휘갈겼구나, 이게 뭐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3차원적으로 이미 경험한 어떤 그런 물체들에 대해서는, 즉, 이렇게 보면 이거는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진 것이다. 라는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는 물체들은 이렇게 딱 보면 이게 2차원적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3차원적으로 보이는 거죠. 아예 자동적으로 이거는 3차원적으로, 이건 우산인데 앞으로 기울였구나. 라고 그냥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어떤 그러한 표기보다는 3차원적으로 우리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경우가 그냥 그리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거의 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3차원적으로 머릿속에서 그려질 때 그 3차원적인 물체를 표시하는 앞에서 봤던 4C로 표시했었죠. 면들은. 근데 그 4C하고는 달리 3차원적으로 표기할 수 있는 어떤 룰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룰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되냐면 오브젝트는 이거는 엄브렐라 300이고 컬러는 그래 여기까지는 좋은데 포지션은 뭐 글로벌 좌표는 글로벌 좌표 100이고 포지션은 뭐 끝점이 여기가 원점이죠. 원점이 여기로 봤을 때 마이너스 120, x는 마이너스 120, y 30, z는 200에 이게 위치한다. 그 다음에 이거가 오리엔테이션은 뭐 앞에서 40, 25, 70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좌표상의 표시 방법이 세 개가 있죠. 하나는 직각좌표, 그리고 그 다음에 실린더 원통 좌표, 그 다음에 이제 구좌표 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걸로 표시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물체 형태에 맞는 걸로 표시를 하면 되는 거죠. 우리 뇌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차원 구조를 기술하는 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브에서는 저희가 이거를 X 파라메타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물체를 구성을 할 때, 즉 물체를 나타낼 때죠. 나타낼 때 카메라 좌표처럼 이렇게 쭉 X축으로, 즉 3차원 좌표상에서의 X축을 따라서 쭉 뽑는 어떤 그런 익스트루드라고 되어 있죠. 이 뽑는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X 파라메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X 파라메타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나중에 한참 후의 일이기 때문에 나중에 설명을 하고 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만 간단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물체의 생김새를 기술하는 파라메타가 세 개가 있습니다. XC, 크로스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E는 XE는 익스트루드, XT는 텍스처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스케치업이라는 저작 도구의 3차원 저작 도구의 일부를 저작을 할 때 나타내는 화면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이 벽체나 테라스 같은 거를 이제 만들 때 스케치업 같은 데서는 이렇게 크로스 단면을 설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테라스는 요게 단면이 되겠죠. 단면을 여기 벽체에서 설정을 합니다. 그 벽체 설정을 하고 마우스로 이쪽 방향으로 쭉 끌어냅니다. 쭉 뽑아내면 이게 테라스가 이렇게 쭉 뽑아져서 나오는데 모든 벽체나 난간 이런 걸 다 그렇게 만듭니다. 그거를 이제 익스트루드 즉 이제 뽑아내는 그러한 여기서부터 X축이 이렇게 되는데 그 X축을 따라서 이쪽으로 뽑아냈다라는 거를 설명을 하면 이 테라스가 생기겠죠. 여기서 돼지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머드라는 3D 저작 도구의 화면인데요. 여기서 원통을 하나를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돼지의 이 머리를 그릴 때는 여기서 원통의 끝부분을 찍고 그거를 크로스로 찍죠. 단면으로 찍고 그 단면을 쭉 끌어내는데 점점 줄어들게 그렇게 끌어냅니다. 물론 이제 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되는 설정을 하면 그렇게 되고요. 여기서 돼지의 몸통에 올록블록한 경우도 꼭 이제 그 제주도의 오름 제주도 돼지 오름이라고 그러죠. 산이 아니라. 그래서 그 오름처럼 이렇게 이 크로스를 설정을 하고 거기서 약간씩 뽑아내면 이게 올록블록하게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그거를 이제 이 익스트루드로 3차원을 전부 이렇게 뽑을 수가 있는데 물론 이렇게 쭉 안으로 밀면은 들어가겠죠. 이거 오목하고 볼록한 부분. 먼저 저희가 면을 말할 때 실러블을 할 때 볼록하고 오목한 부분을 실러블이라고 그랬죠. 3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3차원을 만들 때는 역시 3차원적으로 단면을 설정하고 올록하고 볼록한 부분을 이제 밖으로 뽑고 안으로 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실러블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3차원 물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3차원 물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기법만 기술을 하면은 그 기법에 따라서 다시 3차원 물체를 다시 표현할 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러한 파라메타로 기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다 이렇게 돼지를 만들고 나면 여기에 이제 그 텍스처, 즉 이제 겉에 표면을 입혀야 되는 건데 텍스처는 수도 없이 많은 텍스처들이 있습니다. 3D Max나 이런 데서도 보시면은 아주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그런 텍스처들이 많이 갖춰져 있는데 이거는 거의 이 세상에 있는 텍스처들을 다 모아놓으면 뭐 거의 수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여튼 이러한 겉에 표면을 입히는
걸 어떻게 입히었느냐라는 거를 이제 텍스처 XT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3차원 물체의 이제 일부분과 위치, 방향을 기술하는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일단 3차원 물체가 만들어지고 나면은 그거를 이렇게 홍당무를 이제 깍둑 썰듯이 이렇게 썰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홍당무라는 걸 하나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거를 어떻게 어떤 뭐 x 방향으로 뭐 y 방향으로 얼마 이렇게 썰어가지고 이런 모양들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라는 거를 어떤 식으로 썰었느냐라는 거를 이제 그 일부분을 표시하는 것이 XD 디바이스 파라미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썰은 거를 어디다가 이제 배치를 하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뭐 보리가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리는 배치는 각각의 이제 그 땅 지면상에 위치된 부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2차원이라는 이 논상에서 여기 얘는 여기 이제 쭉 심는 거죠. 나무 심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거를 포지션 어디에 위치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XP고요. 그 다음에 XO는 이거를 이 오리엔테이션인데 이 꽃을 보시면은 이 꽃잎들의 XP는 전부 동일 지점입니다. 이 가운데가 XP겠죠. 그런데 여기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거는 이 방향, 이 위치에서 방향이 360도 산지 방향으로 다 퍼져 있죠. 그거를 이제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오리엔테이션이 전부 다 똑같죠. 하늘을 향한 오리엔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한 거를 표현할 때 XD, XP, XO 세 개의 파라미터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체들의 구김새를 기술을 합니다. 이거는 XB, 밴드, 즉 구부러진 거가 하고, 그 다음에 XS, 스퀴즈하고 스트레치. 이거는 이제 짜는 거죠. 누른 거하고, 스트레치는 느리는 거하고, 그 다음에 XW는 트위스트, 꼬은 겁니다. 이거 세 개를 갖고 나타내는데, 우리도 이렇게 박스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이게 원래 물체가 이렇게 해서 성형되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죠. 이렇게 평평한 종이 박스를 이렇게 구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XB 밴드라고 의 파라미터를 표시하고요. 물론 이렇게 휜 모든 거, 나무나 휜 파이프 이런 거를 나타낼 때 전부 다 XB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스퀴즈는 이렇게 치약이 원래는 치약 모양이 이렇지 않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생긴 튜브인데 그걸 꾹꾹 눌렀기 때문에 이 눌러진 거를 표현을 할 때 스퀴즈로 표현을 하고요. 똑같이 눌리는 게 아니라 올록블록하고 비슷한 개념이겠죠. 이렇게 느려질 때 고무줄이나 스타킹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느려질 때 그 느려진 모양을 표시하는 거를 스트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밧줄 같은 경우나 이제 수건을 짤 때 그런 모양을 보면 이거 우리가 꼬였구나라고 생각을 하지 이게 원래 모양이 이렇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트위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구김새를 따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래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구김새가 있는 모양이 두 개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아까 돼지 만들 때처럼 이게 누르고 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원래 우리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물체의 원래 모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구김새를 따로 표현하는 파라미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물체의 모션을 기술하는 파라미터인데 이거는 키프레임, 그 다음에 트레이스, 그 다음에 트위닝 세 개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거는 플래시라는 저작 도구를 나타내는 건데 여기서 이 시간 이게 타임 프레임입니다. 시간 타임 프레임이고 여기서 여기 까맣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부분이 키 프레임입니다. 즉 전체 모든 거를 다 이 물체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손으로 기술할 수가 없기 때문에 키 프레임이라는 거를 두고 꼭 이제 만화 영화 만들 때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키프레임을 두고 여기서부터 여기 중간까지는 이제 트위닝이라는 이제 프로세스로 이제 쭉 바꿔 가는데 여기서 앞에 키프레임은 파란 공을 두고요. 뒤에 키프레임은 이렇게 사각형의 분홍색 사각형을 뒀을 때 트위닝을 딱 시키면은 얘가 알아서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따라서 변하게 이렇게 트위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전거 타고 가는 이제 만화 영화에서처럼 두 개의 키프레임만 정하면 중간의 프레임들은 자기가 알아서 메워놓는 그런 게 이제 트위닝인데 그 트위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트랙, 즉 트레이스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즉 나비가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이러한 궤적을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나비를 트위닝을 할 때 이 궤적을 따라서 움직이게 해라라고 하는 걸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연에서 나비를 볼 때 나비가 이렇게 팔락팔락 이런 궤적으로 움직였어.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으로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러한 궤적인 선, 이거를 나타내는 거를 트레이스라는 어떤 그런 파라메타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차원 형태까지 다 파악이 되고 나면은 그 형태를 넘어서 기능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됩니다. 문장도 마찬가지지만 언어에서도 같은 내용을 여러 가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같은 기능도 기능에 따라서 형태가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형태가 기능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즉 여기서의 물통 같은 경우를 봐도 이게 물통에 이렇게 주름이 져 있는 경우도 있고 이것도 하나의 기능이죠. 이제 접을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하다못해 사각형 물통도 있고요. 굉장히 형태는 다양합니다. 하지만 기능은 한 가지죠. 전부 물을 담는 거죠. 여기서 컵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담는 거고 이것도 물을 담는 거고 이것도 뭐를 담는 종이백입니다. 그 담는 것들이 전부 들기 편하도록 여기 이게 손잡이들이 다 달려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봐도 처음 보는 기능을 봐도 처음 보는 물체를 봐도 이게 어떤 기능을 가졌고 이러한 파트들은 어디에 쓰였겠구나라는 거를 경험상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생김새도 다르고 다르지만 어쨌든 이게 우리가 딱 봤을 때 이거 다리네라고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를 건너는 기능을 해주는구나 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경험상 알기 때문에 이제 이게 다리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용도, 즉 물건이 생겨난 이유가 용도 때문에 생겨난 이유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능으로 실제적으로 쓰는 거죠. 예술품 같은 거 빼고는 거의 다 기능이죠. 기능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태까지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다 담아서 형태가 어떻고 그다음에 3차원 구조는 어떻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거의 기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비전 딕셔너리를 만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비전 딕셔너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죠. 너무 방대하고 엄두가 안 나서 여태까지 안 만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거를 생각할 시간적인 여유나 그런 게 없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거는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언어 사전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영어 사전이라는 것도 사실은 이제 문법학자들이 만들기 시작을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걸린 것들이죠. 그 결과물인데 그 이전 몇백 년 전에는 그런 그 언어 사전들도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었고 이제 그랬었던 거였는데 이 비전 딕셔너리를 즉 그 시각 사전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왜냐하면은 로보캅 같은 그런 진짜 인조인간 이러한 어떤 로봇들이 아직 이건 출현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방대하게일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거를 보기 전에 첫 번째 이제 링크 그래머라는 거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 링크 그래머는 뭐냐 하면은 언어 인식에서 보통 이렇게 웹스터 딕셔너리나 옥스포드나 이렇게 그렇게 사람이 볼 수 있게 만든 그 언어 딕셔너리가 아니고 기계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한 사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성 인식을 할 때는 이 링크 그래머 같이 기계가 알아볼 수 있는 사전이 꼭 필요한데
이 링크 그래머의 구조를 잠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각 단어에 왼팔 오른팔이 달렸다고 하고 오른팔을 플러스 왼팔을 마이너스로 이제 표시를 해보죠. 그러면 단어에는 룰들이 있습니다. 즉 어떤 건 오른팔에 어떤 거를 잡을 수 있고 왼팔에 어떤 걸 잡을 수 있고 그런 룰들입니다. 그 룰들을 다 정해놓고 그 문장 중에 모든 단어들이 각 단어들의 룰에 맞춰서 서로 손잡고 있을 때 이거는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그런 어떤 딕셔너리죠. 여기서 보시면은 John, Dave, and Fred ran in the park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V라는 건 동사고 N은 명사인데 이거를 다 이제 렉시컬 어널리시스라고 그럽니다. 이제 그 어휘 분석을 하고 신택틱 그 어널리시스 즉 구조 분석을 하고 이게 끝나고 나면은 이러한 이 심볼들이 나옵니다. 이제 S라는 건 서브젝트 주어고 뭐 M 이거 동사 뭐 디터미넌트 이거는 뭐 이제 관사 쪽에 이제 J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거를 꾸미고 이거는 부사고 뭐 레는 뭐 동사고 수로고 뭐 이렇게 쭉 모든 게 나옵니다. The black 이게 형용사가 A죠. The black dog has gone. 그 까만 개가 이제 사라졌다. 이럴 때 PP 이거는 과거 분사고 뭐 A는 adjective 뭐 형용사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되는데 이거가 이제 신택틱 렉시컬 어널리시스가 다 끝나고 나서 사전을 찾아보면은 이게 사전에 쭉 이런 것들이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kinds of, types of, sorts of, breeds of 뭐 이런 것들은 뭐 왼쪽에 adjective 형용사가 있어야 되고 이거 an은 adjective의 뭐 하나의 그 타입이죠. 뭐 determinant 뭐 그다음에 뭐 어떤 것들 이렇게 쭉 마이너스 여기서 플러스로 된 거는 오른팔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로 된 거는 왼팔입니다.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뭐가 이 중괄호는 이게 뭐가 생략해도 되는 거고 뭐 이거는 뭐 and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되는 거고 오아는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이런 거거나 이런 거거나 둘 중에 하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표시를 해놓고 이게 자체가 이제 기계가 알아보는 문법이죠. 여기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거가 나오면은 그거는 이거는 틀린 문장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100에서 100 million, billion, trillion, dozen 뭐 이런 거는 이런 문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뭐 proof, doubt, 뭐 suspicion, 뭐 hope, 뭐 knowledge, 뭐 relief, 뭐 이런 disclosure 이런 것들은 다 이러한 문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부 다 써놓은 겁니다. 엄청난 분량이죠. 이거를 전부 몇 년간에 걸쳐서 사람들이 전부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링크 그래머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언어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이러한 것처럼 이렇게 비전 딕셔너리 즉 시각 사전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체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시각 사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야 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내가 브레인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2차원적인 이제 링크 그래머가 이제 비주얼 딕셔너리인데 워드를 이제 헤드버드로 해가지고 이제 나열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가 이제 쪼클래스 그러니까 클래스나 쪼클래스나 상관이 없습니다. 가려지는 파트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사전의 구조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인식되는 거는 비주얼 알파벳들을 다 골라내서 컨투어 이제 에지 추적을 해서 다 골라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주얼 딕셔너리에서 이게 이제 쪽 클래스나 이제 클래스가 이게 어떤 게 있구나라는 거를 쭉 파악을 하게 되죠. 그래서 파악을 한 다음에 이러한 쪽 클래스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뭐 이러한 물체들이 즉 뭐 이러한 뭐 해나 그다음에 여기서 뭐 눈이나 뭐 이런 물체들이 이런 쪽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그 수거죠. 수거 얘네들이 이런 수거는 이런 걸 가지고 있고 이런 수거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고 이거가 쭉 이제 연결이 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이제 투비와 나투비를 연결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즉 에지가 보이면 이러한 수거나 연어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라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으로 가서 이제 후보들 중에서 다시 또 이게 문장, 즉 더 큰 물체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러한
이러한 수거나 연어 같은 것들이 나오면 이러한 그 패턴들이 나오면 이러한 물체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즉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제 후보가 될 수 있다. 그거를 쭉 파악을 하는 거죠. 그 파악이 끝나고 나서 물체가 이 물체가 들통이었어. 라고 이게 파악이 되면은 그거를 3D로 다시 컨버전을 해서 이 X 파라메타 즉 3D를 구성하는 그러한 그 파라메타로 기술을 하게 된다.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연결이 돼서 3D 파라메타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비전 딕셔너리입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만들 때 당연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RF는 수거 연어 문장 엑스파라로 갈릴 때 전부 RF는 점점 커지겠죠. 왜냐하면은 이거 하나만 작은 영역에서 봤을 때 그 물체가 그 파트가 또는 그 어떤 패턴이 어떤 거를 나타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이결 같은 경우는 그게 장판에도 나올 수도 있고 벽재도 나올 수도 있고 진짜 나무에도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RF를 넓혀가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시 다 조합을 해야지 이게 나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거고 똑같은 나무라도 이게 벽지에 그려질 수 있는 거고 있기 때문에 이게 숲을 전체를 봐야지만 이게 숲 속에 있는 나무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RF를 점점 넓혀가면서 뇌에서도 이런 식으로 이 투비와 나투비를 가지고 하는 비토비 회로처럼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가장 이제 핫하게 나오는 딥러닝하고 DIO의 차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딥러닝은 그게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알고 있는 모든 패턴들과 대조해 봐야 됩니다. 이거 전에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패턴을 다 대조해 본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물론 딥러닝은 이제 오토파일럿 즉 자동주행 같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서 이게 사람이냐 아니냐 또는 이게 사람인데 마스크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런 거에 어떤 그 온오프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로 이제 많이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태까지와는 다르게 딥러닝은 실제적인 이제 프로세서, GPU 프로세서 정도까지 추가하면은 그게 실제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실시간적으로 그걸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딥러닝을 사용하는 거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 기냐 아니냐 뭐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만을 파악을 하고 이게 뭐냐 이게 튜브냐 곰이냐 이런 거를 파악하는 거는 이제 거의 그러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DIO는 이제 전에 말씀드렸듯이 입력 영상에서 단어 수거 문장의 이제 속성들을 즉 1차원 알파벳부터 해가지고 쭉 3차원 파라메타까지 쭉 뽑아내면서 그 뽑아낸 거에 따라서 어떠한 특징적인 파라메타가 나오면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런 식으로 중간에서 쭉쭉쭉쭉 결과가 따라져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인간의 뇌하고 똑같은 작용을 하는 기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거를 이제 인간들이 어느 정도 시간에 구현을 해낼 수 있느냐 이제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되겠죠. 이제 사실 해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실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딥러닝에 구현을 할 수 있는 아주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딥러닝이 구현하는 방식하고 이 DIO가 구현하는 방식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거는 뉴럴 네트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즉 계산상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전부 수치값을 즉 웨이팅 값을 전부 변화시키는 즉 그것들을 전부 수치값을 계속 바꿔나가면서 즉 어떤 그 학습 데이터를 넣으면서 수치 데이터를 전부 계속 바꿔나가는 방식이 뉴럴 네트 방식이죠. 그 방식으로 구현을 하는 것이고요. 물론 뇌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000억 개가 되는 거고 그 커넥트 수를 구해보면은 즉 웨이트 가중치 개수를 구해보면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전체적으로 그렇게 뇌 전체를 뉴럴 네트로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학습을 시키는 방법도 우리가 50년간 학습하는 그런 방법하고 똑같이 일일이 하나하나 가리키고 자기가 손으로 만져보고 3차원 구조를 파악하면서 단지 사전만으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방식이 이제 안 되는 거고 현실적인 이제 한계적인 상황에서 현재는 딥러닝을 이제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모든 게 다 뇌처럼 가능을 하겠지만 이거는 뇌하고는 방식이 또 다릅니다. 이프문하고 뭐 그다음에 for do loop적인 어떤 그러한 알고리즘 상으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뇌처럼 구현하는 방법이 아니고 알고리즘 상으로 구현을 하는 건데 이 알고리즘 상으로 구현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렇게 수치로 구현하는 방식보다 컴퓨터상의 즉 현재 그 CPU 상에서 돌아가는 그 방식하고는 맞게 되죠. 즉 뭐 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이거는 지금 구현 가능하다는 거고 이거는 지금 뭐 구현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런 방법으로 구현이 돼야지 뇌하고 비슷한 똑같은 그러한 그 패턴 인식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탐색 방법 및 앞으로 할 일을 이제 살펴보면은 DIO는 뇌와 같이 템플릿의 의미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또 계층적인 부분들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패스, 즉 전에 비타비에로라고 그랬죠. 그 투비오나 투비를 했던 그런 의미가 있는 패스를 따라가면서 물체의 부분들을 맞추어가는 시스템입니다. 즉 딥러닝 방식, 즉 뉴럴 네트 방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를 위해서 경험을 축적을 해야 되는데 경험 데이터는 비전 딕셔너리에 축적이 된다. 따라서 물체 인식을 위한 첫 번째 필수 조건은 비전 딕셔너리를 만드는 것이다. 이게 뭐 언제 만들어질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단한 그러한 물체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갈 생각입니다. 비전 딕셔너리는 명가면이 어떤 조합을 가질 때 어떤 물체가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집대성한 것으로서 뇌에는 바로 그런 데이터들이 분산 저장되어 있다. 이거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떤 그 패턴이 들어오면 그거는 어떤 물체의 일부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넓은 RF를 조사해서 그 물체가 이것들 후보들 중에 뭐다라는 것을 확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간단하게는 뇌의 데이터를 그대로 DB로 옮겨오면 좋겠지만 이게 가장 제일 확실한 방법이죠. 이거 뇌 스캐닝, 즉 브레인 스캐닝을 하면은 이게 곧바로 그냥 하나의 우리가 50년 뭐 100살까지 산 사람 없겠지만 죽을 때까지 산 그러한 DB가 뇌에 있는 DB가 그대로 그냥 옮겨오게 됩니다. 이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서 이러한 과정을 학습 과정을 다시 거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부터가 바로 이 지리한 과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얼마까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한번 다해볼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학습이 이제 되는 대로 즉 DB가 좀 만들어지는 데 결과를 올릴 예정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